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락에 대한 본문하고 병든사유와 치료법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고, 어, 그, 이 단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삶을 사시면서 그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자기 삶과 대조해서 공부해 주면 공부가 깊어지겠죠. 저희는 뭐 그냥 정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는 거. 또 그다음에 뭐 조금 다른 식의 관점으로 조금 이 문장을 이해해 보는 거.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아, 자, 제3 수행편 14장 고락에 대한 본문입니다. 일단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세간 생활을 할 때 인간은 반드시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고의 선택과 낙의 선택인데 이제 고가 많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낙이 많은 삶을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육도를 놓고 볼 때 고가 많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고 낙이 많은 삶은 이제 삼선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인간을 놓고 볼 때도 인간이 그런데 이제 고락이 상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고락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삶을 살면서 고락이 없는 삶을 고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낙이 중심으로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천도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거고, 인도에 살면서 고가 많은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악도의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거고, 이제 그렇고, 보통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 문제에 주로 빠져 있고 타인의 문제는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나만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이제 거의 50보 100보 수준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락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노력은 또 안 하잖아요. 마음의 고통은 또 있고 조금 덜 먹고 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떤 모든 상황이 하여튼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락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생멸경계를 크게 양대별해서 고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파랑구 일체정령을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할 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에서 낙으로 우리가 이제 또 천도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천도도 결국은 뭐냐면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옮기는 거니까 고에서 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다음에 뭐 기도를 한다, 뭐 수행을 한다, 뭐 그런 걸 다 통틀어서도 결국은 고에서 낙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 이론상 소원문에서 나왔을 때도 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도 결국은 고에서 낙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고락의 문제는 그냥 인간의 삶의 양면을 그냥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락 그러면은 이제 마치 고의 형상이 딱 정해져 있고 낙의 형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의 그 고락을 판단하고 대하는 그 내적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은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인데 그걸 감내하는 고통이 있고 내가 그걸 일부러 고통을 자처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좋을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열매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과정을 감내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낙이 될 고죠. 낙이 될 고. 낙이 될 고는 스스로 감수하는 거죠. 고가 될 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간 삶의 그 큰 양면성, 어떠한 우리가 태도로 고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변성의 문제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고락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고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과적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낙에서도 고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고에서도 낙을 발견할 수 있고, 은생어의 해생어원이죠. 음양상승. 그러한 식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공부했을 때 이제 고락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죠. 고락은 일단 와요. 지은 것이 있고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 배가 고픈 것도 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일들이 생길 때 다 고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리적 고를 갖고 살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충족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그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을 얻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걸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잖아요. 이 고통 대신에 저 고통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없는 삶을 꿈꾸는 것 자체가 망상이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 자체는 그냥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할 때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쉽게 얘기해서 뭐 생리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화장실만 안 가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막 덥고 춥고 이래도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삶 자체가 생로병사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태어나는 걸로 저는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 하면은 그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태어날 때는 우리가 고통을 못 느끼죠. 근데 억지로 해석을 하죠. 일어날 때 엉덩이 맞고 울고 일어난다는 거지. 어머니 배 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나올 때 고통스럽다는 거지. 실제로 그게 원래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옹색해. 그 해석이. 저는 그런 해석은 잘 안 쓰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걸 생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폭넓은 해석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이 길었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대종사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딱 간단하게 양분해서 딱 정리하죠. 이게 이런 심플한 사고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인생이 고 아니면 낙이거든요. 무 아니면 도야. 대종사님은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세요. 세상을 진단할 때 고 아니면 낙. 물론 이제 고하고 낙 사이에 이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걸 크게 양대별해서 개념적으로 고락이라고 한 거예요.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느니라. 우연한 고, 또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 또 우연한 낙,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 그러니까 우연한 것과 지어서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연한 것이 어떤 것이 우연한 거냐? 인간은 우연이 있나요? 없나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우연이 없죠. 우연은 이제 그것은 그 인과에 안 맞는 얘기죠. 왜 근데 우연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우연이라는 건 그냥 모르고 지어서 받은 것. 인과 경로를 모를 때 그걸 우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다 그 어떠한 그 원리대로 돌아가지 그냥 우연히 그게 없는 거죠. 뭔가 지었는데 인과관계를 몰라 내가. 그러면 모르고 나서 받았으니까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환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과학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마술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과 과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마술이죠. 마술. 과정을 몰라요. 그냥 결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마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눈속임이고 과학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 인과적 과정을 쭉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은 없어요. 우리 삶에. 하지만 과정의 그 하나씩 이렇게 뭉텅이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 과정을. 그러면서 우연이라고 말하죠. 가장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연을 경험하는데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삼세인과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어떤 인과를 통해서 만난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탓하거나 뭘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과 과정이 분명하니까.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가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있죠. 그 과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원망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능력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살다 보면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들은 못하고 어떤 애들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애들은 얼굴이 예쁘고 어떤 애들은 성격이 좋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모를 때는 그것이 다 우연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상세인과를 아는 입장에서는 우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과의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결과를 놓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인과가 분명히 드러날 때는 그것은 내가 지어서 받는 거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관계 속에 누군가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 전에 뭐 물건을 주고받다가 싸웠다든지 뭐 말을 실수를 했다든지 뭐 행동이 뭐 했다든지 따지고 보면 나의 심신작용과 관련되잖아요. 심신작 심신작용. 근데 재미있게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물론 이제 무슨 살인자나 무슨 막 그런 막 이상한 사람들 있죠. 무슨 아동 성추행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평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빚고 사는데 그건 다 심신작용 문제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과적 결론인지를 알아요. 지어서 받은 건 줄. 그것이 그 인연이. 근데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다고 얘기하죠. 우연히 재수없게 저 인간을 만난 거야.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과 지어서 받는 것, 우연은 몰라서 과정을 모를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또는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네, 그다음에 운명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본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운명이란 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말하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운명이란 말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한국에는 그냥 업보다 뭐 이런 말 쓰고 뭐 이런데 거기는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 문화가 그런가 봐요. 나 잘은 모르니까. 하여튼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요. 운명이라는 말이. 그런 것은 전부 다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죠. 지혜가 없을 때 운명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은 마치 끝이 정해져 있다. 이건 운명이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심신작용의 결과죠.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의 내 마음의 작용과 선택들이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저 남자를 만난 것이 운명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상사를 만난 것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큰 틀로 대별을 해본 겁니다. 고락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우리는 고락의 삶을 살아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또는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그런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이 나의 심신작용인 줄 안다면 이것은 내가 지어받은 것을 인식하는 거니까 인과적으로 밝은 거 지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과적 과정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인과적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행위하냐에 따라서 다음 결과가 다르겠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다음 행위에 보감이 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계속 내가 모르는 어떤 타인 누군가한테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생각보다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과 과정을 한 수도 더 돌아보지 못해요. 그냥 뭐 짜증났으면 짜증나. 제가 이렇게 해서 짜증나. 딱 요 정도 이상. 내 안에 어떠한 그것과 부딪힐 만한 요소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많이 놓이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 같은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닥치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전의 상황들 정도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화의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화의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이 있는데 이 고락의 설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죠.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고락을 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당하지 못한 낙을 취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뭐가 되죠? 정당하지 못한 낙을 취하면 부정당한 낙을 취하면 나중에 고가 됩니다. 또 정당한 고를 취하면 나중에 낙이 됩니다. 부정당한 고를 취하면 나중에 계속 고가 됩니다. 부정당한 낙을 취해도 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시비이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고 이롭고 해롭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와 이롭고 해로운 문제인데 이로운 건 좋은 거 해로운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시비이해 할 때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다. 근데 옳고 그름 옳은 것을 하면은 옳은 걸 하면은 이로움이 오고 그른 걸 하면은 해로움이 온다는 거야. 시비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그 인과적 그 안목이 짧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거라고 추구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을 못해요. 눈앞에 것만 보잖아요. 도둑들이 왜 돈을 훔칠까요? 저 돈을 훔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인데 50대 50인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생각을 내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쇠고랑을 차거나 또는 쇠고랑을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한 삶을 살게 되겠죠. 떳떳하지 못한 삶을.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면 두 번, 세 번 하기가 수월하겠죠. 절대 이건 중독되거든요. 이런 허영심은 굉장히 중독됩니다. 그 도박 같은 거 굉장히 그 중독되잖아요. 엄청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예, 그 쾌락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손을 대면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 걸릴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결국 잡히는 거잖아요. 연쇄살인범? 한 명 죽이고 도주하면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이놈은 반드시 또 해요. 결국은 잡힌단 말이죠.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증거를 못 찾으면 얘가 묻혀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기다리니까 어느 순간 얘가 똑같은 짓을 또 어디선가 해. 옛날에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너 예전에 그놈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쫙 깨져가지고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 순간에 자기는 그것이 낙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우리는 항상 하게 되는데 그걸 함으로써 인간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자기 삶이. 타인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일하는 거 고통스러우지만 그 일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수행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수행이 즐거워지라면 어디부터죠? 수행이 즐거운 단계? 법마상전. 이 교리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이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티틱 나와야지. 수행이 즐거운 단계는 법마상전부터예요. 정식법마상전부터. 정식법마상전은 공부가 재밌어요. 그 전에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재밌을 리가 없어요. 사심을 제거하는 게 재미를 붙이는 단계가 법마상전부터잖아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어요. 성장의 맛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려면 법마상전부터죠. 보통 것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새로운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나 한 고비를 완전히 꺾어져가지고 이런 사이클을 완전히 그냥 올라갔다가 완전히 꺾어진 사이클까지 넘어가서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꽃발신 쉽게 시드는 거 아시죠?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막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몇 가지 경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반이 없으니까 무너져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수행에서 그 재미를 붙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행에서 재미를 붙이는 단계는 내가 여기까지 완전히 떨어져도 재밌어야 돼요. 바닥을 찍어도. 삶이 완전히 고해로 떨어져도 재밌어야 돼요. 그때 그걸 이겨내는 재미가 나올 정도 돼야 그게 법마상전이죠. 그게 이제 진짜로 기반이 완전히 갖춰진 그 수행자의 즐거움이죠. 그 전에는 이거 기반이 없는 거라서 그냥 감정 기복이에요. 인간관계고. 예. 수행적 기반이 없는 즐거움이라서 그건 아무런 어느 순간에라도 조금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신심 다 떠나고 다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마상전, 정식 법마상전이 돼야 수행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영원한 고의 기반이 돼요. 그때부터 올라가면. 그래서 법마상전을 넘어가서 항마까지 딱 올라가시고 이제 그러면은 그분의 삶 속에서 고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고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를 전부 다 그 고가 나온다면 그건 전부 다 공부거리고 자기 삶에 그 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내고 복이 될 수 있게 그 모든 걸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이제 그때부터는 없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천상락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인간 삶 속에서 천상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질적 변화가. 이제 거기까지 가냐 못 가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것 속에서만 보통 이 고락 이걸 찾는 거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좋고 맛없는 거 먹을 때는 안 좋고 힘든 일 하면은 안 좋고 쉬운 일 하면 좋고 예쁜 여자 만나면 좋고 못생긴 여자 만나면 안 좋고 이런 거지. 잠을 잘 자면 좋고 잠을 못 자면 안 좋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런 거죠.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가요. 나중에 이제 또 얘기 나오죠.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낸다.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낸다. 그러니까 정당한 고를 선택해도 이건 정당해요. 낙을 선택해도 정당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한 고락이에요. 정당한 고락. 가장 고락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단 하나 꽂으라면 이걸 총합해가지고 한마디 하라면 정당한 고락. 대종사께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정당한 고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당하면은 고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정당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낙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취사죠. 그러니까 이 고락은 결국은 취사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옆에 보면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 법의 등급에서 예비 법마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마 상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길 잡은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마 상전만 넘어 반수 이상 법의 성을 얻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항마 정도 넘어가면 대소육매치에 걸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당한 고락을 선택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가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당한 고락을 선택할 일이 더 없을 뿐만이 아니고 타인을 제도까지 하겠죠. 이제 대강렬의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정당한 고락이라도 타인이 보기에 부정당한 고락처럼 보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방편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세정자들이 나중에 법률에 나오죠. 구세정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종교와 정치와 도덕으로, 혹은 무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 배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나갈 수 있으면 이제 자유자재 하시는 분이죠.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정당한 고락은 무궁한 세월 한결같이 살고 부정당한 고락은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는 거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니라. 자, 그럼 고락에 대한 설명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뭘로 귀결됐죠? 취사. 그러니까 취사 공부예요. 고락에 대한 설명을 통째로 얘기하면 취사. 고와 낙 중에 골라라. 그러나 정당한 고라면 선택하고 부정당한 고라면 선택하지 말고 낙도 정당한 낙이라면 선택하고 부정당한 낙이라면 선택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정당한 것과 부정당한 게 뭘까? 정당한 건 뭘 거죠? 정당한 것은 뭐냐면 자리이타가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자리이타가 안 되면 그건 부정당한 거예요. 아주 단순 명쾌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한 것이 정당한 거고 불공정한 것은 부정당한 거예요. 고운이 정당한 거고 배은은 부정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익을 얻었다? 이건 부정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내가 고를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고를 감수했다. 이것도 부정당한 거예요. 반드시 자리이타해야 돼. 자리이타. 나에게 일방적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정도 되면 대강렬회나 돼야 출가나 대강렬회 정도 된다면 그건 다른 신법이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신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도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원망으로 그것이 재탄생이 되지 결코 좋게 나가질 않아요. 수준 안 되면 자리이타로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손해를 완벽하게 감수해도 그 상황이 자리이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이타밖에 없어요. 자리이타. 우리가 가야 될 게. 그러니까는 자리이타가 정당한 고락입니다. 이해가 잘 되셔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 간에도 자리이타, 부모 간에도 자리이타, 그렇죠? 직장에서도 자리이타. 무슨 천지만물을 대할 때도 자리이타. 자연 환경을 대할 때도 자리이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리이타. 공정함. 이런 거죠. 이게 정당한 거고 그런 균형감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부정당한 거예요. 정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죠? 항상? 뭘 응용해요? 육근을 응용한다고, 육근을. 작업취사는 뭐예요? 작업이라 하면 안의 비설신이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릅니다. 여기서 정의가 뭐죠? 정당한 고락. 불의는 뭐죠? 부정당한 고락. 근데 뭐 할 때? 응용할 때. 육근을 작용해서 업을 지을 때. 그러니까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육근을 작용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심신을 작용하는데 이게 응용하는데 줄이면 응용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렇게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이 얘기는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또 얘기하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려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이것은 뭐라 그랬죠? 무슨 공부라고 했죠? 동시사막이에요? 아니면 작업시사 공부예요? 우리 또 이분은 또 뻥치고 계시네요. 우리 또. 자, 보세요. 변희품 26장에 나와요. 변희품 26장에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뭐라고 했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작업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취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종사님은 작업취사라고 말했고 또 다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이후에 다른 종법사님께서 이걸 동시사막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동시사막의 설명은 대종사님의 본문이 아니에요. 동시사막의 설명은 대산종사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시사막은 대산종사님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이걸 작업치사라고 한 것은 대종사님은 분명히 대종경에 작업치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대종사님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이 대산종사 본문에는 온전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 생각, 취사 해가지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주의할 것이오는 사막을 동시에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사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산종사 본문이고 우리 교단에서 지금 99.999%의 출제가 모든 교도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동시사막으로.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여기 나와는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 취사를 취할 것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다? 작업취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대종사님 입장에서 작업취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사를 하는데 어떻게 취사를 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생각은 뭐냐? 이런 쌍짜리예요. 이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 온전한 생각에 다른 말이 뭐가 있다 그랬죠? 온전한 한 생각, 온전한 심성,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 이거 전부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정일성이 여쭙기를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자 천도품에서 정일성이 여쭙기를 천도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지막 최후일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생각에 그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때도 정신수양 사리연구해라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 말고 온전한 정신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온전한을 정신수양이라고 하면 정신, 그러면 정신수양 하라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은 안 맞다는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주 그 수준 낮은 사견이죠. 이제 그 이후에 그 선진님들은 훨씬 더 깊으신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자면 작업치사 공부라고 정의하는 것이 분명하다. 1차적으로. 저는 그냥 작업치사라고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라는 건 다름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정당한 고락. 불의는 부정당한 고락. 그래서 정당한 고락을 취하는데 어디에 근원해서 온전한 이 한 생각, 온전한 한 생각이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에 근원해서 취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됐습니까? 정리가 잘 됐죠? 그러면 이제 고락에 대한 고락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락의 설명은 고락에 대한 본문은 작업치사 본문이고, 근원적으로 작업치사의 다른 버전의 본문이고,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을 고락으로 구분하셨는데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으로 구분하셨고, 정당한 고락을 취하는 것을 갖다가 정의행이라고 얘기하고 부정당한 고락을 취하는 걸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사는 정의행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육군을 작용할 때 이론상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여기에 근원해서 취사를 해라. 왜 이론상의 자리에 근원해야 되느냐? 안 끌려가야 되니까. 편착심이 없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훅 끌려가 버려. 근데 이론상은 그것이 없는 자리잖아요.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고 나의 그 어떤 사견과 판단과 편착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잖아.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자리잖아. 그 마음 자리를 가지고 취사를 해야 내가 온전한 정당한 취사를 할 수 있는 거 같죠. 정당한 고락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갖다가 내가 참지 못해. 왜? 이 자리를
그 본원의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원래 끌려있는 그대로 행위를 해버리니까 부정당한 고락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온전한 그 생각을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럼 생각이 어떻게 정신수양이냐 이래. 막 머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것은 생멸이고 생멸을 보통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함을 앞에다 딱 붙이면 그 온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멸이 일어나기 전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우리는 이게 문장상에서 이해를 못하고 이론상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생각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리를 막 굴려가지고 막 뭔 시비를 따지고 막 뭔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정당함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서 못하지. 부정당한데 끌려서 못하지. 99.9%는 대부분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걸 진짜 못해서 할까? 보통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좀 어려서부터 아주 좀 그 이상한 안 좋은 집안에서 진짜 부모님한테 뭐 심하게 뭐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든지 하여튼 이상한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그런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일반의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게 자기가 이기적 행동인지 이거 다 판단해요. 그리고 이게 부정당한 일인지 다 판단한다고. 근데 왜 못하냐고, 그걸. 이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원의 자리에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 욕망이고 자기 이익이고 자기 좋은 거고 이러면서 정당함을 놓친 고락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고락을 판단하고 고락을 취사하려면 이론상의 자리의 근원에서 온전한 정신의 근원에서 취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갖다가 보통 99.9%는 어떻게 얘기하냐. 고가 어떻게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어떻게 변해서 고가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우리는, 취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 놔두죠. 생멸 차원에서. 생멸의 차원에서 인과적 과정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식의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 놔두죠. 네. 분명히 그 차원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볼 거냐?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의 관점을 더하자 이거예요. 고락이 일어나기 전자리. 이게 고락의 근원이에요. 이걸 몰라서 고락에 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락이 일어나기 전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락에 끌리거나 고락에 오염되거나 고락에 물들거나 고락에 편착되는 그 편착되지 않는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과적 과정을 몰라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고락의 근원인 자리를 몰라서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몰라서 우리가 고락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합쳐놓으면 뭐죠? 하나는 인과, 하나는 불생, 불멸.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과보응의 측면과 불생불멸의 양면의 측면으로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그것도 양면으로 볼 수 있겠죠? 인고 과정을 다 안다 그래도 우리가 실행을 못 하잖아요. 왜? 끌려서. 인고 과정을 환히 안다고 한들 끌려서 못 하는 거잖아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게 익숙해서. 예.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는 뭐냐? 내가 그걸로부터 끌리지 않는 본원의 자리에 대한 그 확실한 자각과 그 수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가 자각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게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는 그 온전함으로의 취사를 말하는 거니까 작업 취사다. 취사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 온전한 생각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이 그 상시로 우리가 상시로 응용할 때, 상시로 육근을 응용한다는 것은 육근을 응용한다는 거. 앞에 육근 빠진 거라고 내가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시 응용 주의라고 됐으니까 주의는 뭐예요? 주의. 작업시사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6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의 6가지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6가지가 다 뭐예요? 주의잖아요. 끝에가. 그래서 작업시사 공부라고요, 그게.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그리고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언제 해요? 정시해요? 상시해요? 상시잖아요. 상시는 작업시사가 주체예요? 수양과 연구가 주체예요? 작업취사가 주체라고 써 있잖아요. 정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우리가 상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뭐다? 취사가 주체다. 취사는 뭐냐? 이론상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을 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딱 있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취사의 기준은 뭐냐?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생각. 이론상의 자리라고. 인과적으로도 밝아야 되고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까지 확보를 해야 돼. 그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근데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불생불멸한 자리를 확보를 하는 것.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취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고락에 대한 설명도 전부 다 취사 얘기죠. 지금 정리가 잘 되시죠? 취사라는 거 아시겠죠?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는 거 전 통째로 다 취사 얘기인 거 아시겠죠? 주의 써 있잖아. 주의 조행은 취사 공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 교전에. 그러니까 사막으로 이걸 해버리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상의 방법론, 이론상 구현의 방법론이잖아요. 그죠? 이론상을 갖다가 수양적 측면에서 연구적 측면에서 취사적 측면에서 구현하는 거잖아요. 이론상을 3가지 방면으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양도 이론상 드러내자는 거고 연구도 이론상 드러내자는 거고 취사도 이론상 드러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경지예요. 경지라고요. 근데 경지를 방법론으로 차원 이하 격화시켰다고. 차원을 아래로 내려버렸다고. 대종사께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라고 하는 경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론상짜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것을 갖다가 방법론으로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때 경지를 말하던가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할 때 경지가 드러나야 되잖아. 그 본문을 읽을 때. 그런데 우리는 방법만 생각해버리잖아. 아, 정신수양 해야 되고, 사리연구 해야 되고, 작업짓 해야 돼. 경지가 드러나요? 이건 죄 지은 거야. 이거 죄 지은 거라고. 경지를 갖다가 방법론으로 격화시켜버렸다고. 지금 우리 교단 심각해요, 진짜 이거. 입만 열었다면 이 온전생각 취사를 갖다가 전부 다 사람들 마다마다 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거 방법론으로만 얘기를 해. 이론상의 경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몇 명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몇 명 그런 거면 이건 문제 삼을 일도 아니야. 그냥 이해 못해서 몇 명이 그런가 보다. 우리 교단이 통째로 그래. 안 그런 사람 한 명이나 봤어요? 넘어가죠. 그다음에 3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까지 굳은 연거요. 왜 안 되느냐?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육군을 쓰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이게 철석같이 굳어졌다. 한마디로 뭐냐면 업력이 돼가지고 바꾸고자 하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구요. 자, 보세요. 기질 변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지 않나요? 기질 변화가? 기질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는 뭐예요, 도대체? 기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이게 기예요, 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가 좋다 할 때 그 좋은 감정이 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 그 안 좋은 감정이 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질 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그 습관을 바꾸는 걸 기질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의 질이 바뀐다고. 예전에는 이 상황이 됐으면은 이런 판단을 해, 항상. 버릇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게 기작용이란 말이에요, 기작용. 근데 이 기작용을 이런 식의 작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을 쏘는데, 부동심을 기르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계 상황이 닥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어요? 숨고 싶다, 피하고 싶다, 두렵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 딱 마주쳤는데, 마음을 어떻게 작용해요? 내가 잘 써야지. 두려운 마음을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을 전환시킨다고. 그게 기질 변화야.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생멸심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생멸심. 우리가 그 변화할 때 설명을 해드려야지. 대종사 말씀 수행품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양력을 얻어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하는 수양. 그때 박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라고 해서 인과봉이라고 했어요. 박희라고 하는 것. 인과봉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박은. 그죠? 그 다음에 수도인이 오역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이렇게 말했죠. 안은 뭐라 그랬죠?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불생불멸한 자리를 보통 안이라고 얘기하고 인과보응의 세계를 바꾸는 것을 보통 뭐라 그래요? 박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경계를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막 두려운 마음이라든가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한다 하더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해. 번뇌가 계속 일어나잖아.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밖으로 내가 생각은 다르게 할 수 있어. 생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던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꿀 수 있다고 내가. 하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이라 이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걸. 생각 차원의 공부가 그런 거라고. 기질수양력이 아직 완전히 치우쳐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을 얻었으나 실제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잡념이 없는 자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나가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근데 아니 잡념 없는 줄은 알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생불멸한 자리를 가진 그대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다고 해서 불생불멸을 아는 사람은 이 불생불멸 자리가 있는 그대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 굉장히 혼돈되는 말이에요. 저도 이 본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이론성에 대한 입장이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이 논리 구조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요란한데 고요하다니까? 안으로 심성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게 돼요. 요란함 가운데 고요함이 있어. 근데 요란함을 못 다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이게 체험적 이해가 있어야 이게 말이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 경계에서는 이게 무슨 마음 쓰는 거 개판으로 써요. 근데 자기 환자는 마음이 또 청정해. 개판으로 쓰고 사는데.
이게 뭐냐면 기질적으로 수행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양면이 다 돼야 되는데, 양면이.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마음도 올바르게 써야 돼요. 올바르게.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발생되는 잡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망상으로부터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면서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요, 기질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심성수양이라고 심성을 단련하는 심성의 수양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고, 기질은 뭐죠? 이 인과보응의 습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멸하는 경계, 생멸 경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멸 경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해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할 때까지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안 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3번을 보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자행자지로 정신과 육신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해서 철석같이 굳어졌어.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예전에 콜라 좋아했는데 이제는 맹물을 좋아하게 되는 바꾸는 거고, 예전에는 지저분한 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바꾸는 거고, 또는 말을 거칠게 썼는데 맛을 온순하게 바꾸는 거고, 표정도 막 눈빛도 막 치켜뜨고 막 도전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그 태도를 바꾸는 거고, 이게 기질 변화란 말이에요. 이 기질 변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기질 변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고락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질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려면 근원이 뭐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뚜렷한 이론상의 자리, 온전한 생각을 확보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근원에서 저것이 어떤 것이 고락의 근원, 어떻게 이 고가 락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습관됐던 것들을 길들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환히 자각하고 길들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들여 가는 과정을 기질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취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의 근원에서 육군 동작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육군의 취사의 문제를 바꿔내는 거잖아요. 뭐의 근원에서? 온전한 생각의 근원에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걸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취하는 게 익숙하도록 바꾸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기질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 생각을 해요. 이게 기질 차이라고. 기질 차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느긋해. 이게 기질이라고. 그런데 기질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질에 끌리면 느긋한 게 좋은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느긋할 때 느긋하고 빠를 때 빨라야죠. 화낼 때는 화내고 칭찬할 땐 칭찬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고, 중요한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착시키는 게 기질 변화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기질 변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 생각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게 만드는 걸 했어. 그러면 또 하나를 선을 긋는 거잖아. 이것은 없애고 하나를 또 세우는 거잖아. 이것이 공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에 집착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유문형 공부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이런 짓거리예요. 정말로. 뭘 하나 또 세우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걸 확 바꿔내가지고 여기에 또 튼실하게 애를 하나 세우고 그럼 공부했대. 아, 저 사람은 지금 뭔가 틀이 잡혔대. 망치고 있는 거예요. 틀이 잡히는 게 아니고.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지. 하나를 갖다 세워갖고 하나를 갖다가 버리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운다? 그런 식으로 취사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교단에서 이러한 롤모델 하나 제시해놓고, 갑종 전문 출신 아시죠? 이거 하면은 갑종이고 그 다음에 을종이고 하겠지. 예? 그거 공부 아니라고.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자,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하고자 함이니라. 욕속심이죠. 네, 욕속심은 우리 수도인에게 굉장히 큰 병입니다. 이 욕속심 때문에, 욕속심이 나면은 이게 욕속심 때문에 그냥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공든탑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지고 가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적당히 지고 자기가 역량만큼 지고 가면 좋은데 몽땅 지고 가다가 팍 쓰러지면 못 일어나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수도하다가 그런 사람 수도 없어요. 여기서 안 되니까 딴 데로 가보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한번 딱 좌절하면은 이건 말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버려요. 욕속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완전히 좌절하고 그 공부를 끊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결과는 절대 정의하고 불의의 결과도 빨리 나오지 않고 내가 정의 불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 절대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의 불의가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으면 대강렬이 개나 소나 다 하게.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내가 하는 만큼 되겠지. 안 되는 건 그냥 내가 그것이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안 되겠지. 인과는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끊임없이 그 정당한 고락을 앞으로 나갈 뿐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어. 선한 행동이라고 시도를 했어. 근데 그게 온전함에 근원한 게 아니라 고정된 정의불의로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것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이걸 버려버리고 사회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 그것은 그냥 종교에서는 하는 말이지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리고 딱 포기하고 옛날에 했던 대로 딱 가버린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온전함을 갖춘 사람들은 어때? 여기서 안 돼도 온전해요. 돼도 온전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취사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무언가 조항을 정해갖고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근원적으로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당장 어떠한 선업의 결과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업적으로 선업의 결과가 지금 당장 조금 바꾸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신발을 흩어놓는 것보다는 가지런히 놓는 게 좋잖아요. 깔끔하고. 어지러 놓는 것보다는 치우는 게 좋고. 선업을 행하면 선업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불공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불공은 바로바로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수생을 해야지만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내가 선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바로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 다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근데 온전함에 근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더 타락하게 되는 경우도 가요. 그리고 생멸 차원에서의 공부는 노면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이 청정한 자리는요, 길들이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근원적으로 불생불멸한 자리를 가지고, 이론상의 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생각에서 감정에서 감정으로 판단에서 판단으로 옮기는 정도를 가지고 정의불의를 정해가지고 딱 고정된 정의불의 문제를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공부 아니에요. 공부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그거.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저지르지 않아요. 정의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불의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진리를 세운다? 이것은 불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타파하자는 것이 그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상이라는 거 뭐예요?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비법상, 이것은 비법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법이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 다를 세우면 반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라고 세우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고정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이것이 갑종 전무출신이라고 이렇게 딱딱딱 선을 그려서 세우면 인간이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고 캐릭터가 다양한데 캐릭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각자의 특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반야지지 특성을 몇 가지로 정해놓고 도인은 조용해야 돼. 도인은 말 크게 하면 안 돼. 도인은 천천히 걸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것은 그걸 보고 저기 뭐야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공부가 그런 식이라고.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 말 이해되세요? 우리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냥 중생 노름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하고, 술도 좀 하고, 하고, 뭐, 이렇게 잘하면 인정받고 그러잖아. 도가에서도 여기에 딱 틀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받는 모양이 있다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세속에도 하던 그것이 종교로 그대로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게. 그 집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 너무 센 얘기 아니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 거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편적 태도가 있어요. 없지 않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나도 이렇고 저 사람도 이런 보편적 태도가 있어요. 친절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말 조근조근 착하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웃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모두가 다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이 삐뚤어진 일부의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아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악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를 갖다가 어떤 모양 하는지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문제지. 절대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느긋하고 이것도 수행하고 관계가 없어. 그것이 무슨 도인하고 뭘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뭐 법의 등급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대종경에 나와요? 정산조사법에 그런 내용 나와요? 어떠한 사람의 특성을 몇 개를 규정해 놓고 이것이 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도인들은 그런 말 안 해. 중생들이 그런 말을 하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중생들이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원불교 집단은 좀 요렇게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 이래야 자기 중생심을 가지고 여기다가 쓸데없이 원래 없었던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지.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해? 정세수가 그렇게 말하고? 본문에 어디 있어? 난 본 적이 없어. 그런 본문을.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진짜 우리 유치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의 다양성이 수용이 안 돼. 우리 여기 안에서, 우리 출가 집단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중을 못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딱딱딱 이 교단 안에서 인정받는 인물 되는 모양 딱 정해져 있다니까? 응? 자, 오늘 진짜 병든사회 치료법까지 끝내버리려 했는데, 보락에 대한 법문까지밖에 못했네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수행편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수행편으로 넘어오면 수행편에 나와 있는 생각보다 많은 법문 말씀들이 지금 여기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사유와 치료법, 이거 전부 다 근원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면 다 작업치사예요. 솔성요론, 계문, 불공하는 법, 이거 전부 다 작업치사에 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작업 시사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해야 수행편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그 대종사님의 일원상 사은사유 삼합팔조의 맥락에서 안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런 본문들이 다 소화가 돼야 돼요. 언어만 다르지 본질은 같구나. 하나의 그 기본적 골격 안에서 약간 살을 찌워서 확장되고 다른 버전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아, 본질은 이론상과 사은사유 삼합팔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근원을 찾아가면 어디에 가장 근원이야? 대동사의 깨달음이지. 대동사의 깨달음은 뭐냐? 한 생각을 넘지 않고 모든 걸 아는 자리예요. 교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동사의 그 깨달음은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자리가 근원이고, 근원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수양적, 영구적, 취사적 방법으로 원만하게 인격화시키기 위해서 사막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데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은사유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중생의 근기 따라 맞춤옷으로 내놓으신 법문이 수행편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그 선후 관계, 또 근원과 나뭇잎과 가지와 뿌리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뿌리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론상보다도 사안사고 상합팔조보다 상식용 주의상이 좋다 이런 말 하면 그게 곤란한 거예요. 또는 무슨 뭐지? 일상수행의 오법에 그게 와 미쳐버릴 것 같아. 일상수행의 오법 그럼 일상수행의 오법 하나만 하지 왜? 어? 그거 무슨 일기법 무슨 뭐 그것만 하면 된다는 둥. 다 수행편에 나와 있고 수행편에서도 군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말을 그걸 근원이라고 설명을 해대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 오늘 왜 이렇게 또 흥분을 하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본의를 아시겠죠. 본의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론상 사안사 상합할줄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본문들을 볼 때 복잡할 게 없어. 아 근원적으로 똑같은 자리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해도 깊어지고. 그리고 그거 본문을 읽는 동안에 그것이 어떻게 취사가 돼야 될지 내 마음에서 경지로 그것이 확보가 돼요. 딱 읽는 순간에. 생각을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아, 이 자리를 가지고 정의불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따로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알려줄 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 교법이 대승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요. 근데 근원에서부터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말적인 게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은 방법론을 제시해. 계속. 일기법을 하면 결론이 도달한다. 뭐 일상수명법을 하면은 결론이 도달한다. 상시일기 쓰면은 뭐 결론이 도달한다. 그리고 더 지말적으로 어디까지 간주하세요? 교화단을 하면 된다. 교화단은요, 그 더 밑에예요. 가장, 가장 밑에 바닥이라고. 근원적으로. 가장 지말적인 얘기예요. 제도니까 가장 지말적인 얘기야. 근데 교화단을 통해서 교화를 활성화시켜야 된대. 미쳐버리겠네. 교화단은 그릇이잖아, 그냥. 교화단이 본질이 어디가 있어? 교화단은 그릇이지. 우리는 그릇을 가지고 내용물을 지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물에 걸맞게 그릇을 어떻게 짤 건가는 그건 나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고 사람한테 돈 주고 사와도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합리적으로 의논하면 되는 건 그게 그런 건데 본질적인 걸 채워버리고 그 형식만 딱 갖춰놓으면 본질이 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이런 수행편을 그렇게 결론으로 강조하는 것도 최악이고 그거보다 더 최악은 제도를 갖다가 가지고 본질을 채우려고 하는 게 더 최악이야. 우리가 사막하고 굳이 이렇게 딱 따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게 수행편이기 때문에 사막을 어떻게 수행할 건가 하고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가 되는 거죠. 사막 수행의 방법론. 일상수행요법은 사막을 갖다가 사은사와 사막팔조를 전체를 갖다가 조목화해가지고 깔끔하게 훑어보게 강령화해가지고 일상수행요법을 정리를 해줬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정기하고 우리 그 살아가는 삶을 정기와 상시로 해가지고 사막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그 어떤 그 시간적 개념으로 나눠가지고 그 이렇게 정기 때도 이렇게 하고 상시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하고 상시에 사막 공부를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또 그 해주셨고, 연불법은 정신수양 방법, 자선법도 정신수양 방법, 의두연구 사리연구 방법, 일기법 사리연구, 일기법은 상시 정기가 있으니까 작업지사하고 사리연구 방법, 무시선법은 작업지사 방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작업지사에 가깝죠. 그 다음에 참회문 같은 경우에도 뭐에 가깝냐면 작업지사에 가까워요. 심구와 기도 정신수양에 가까워요. 불공하는 법 작업지사에 가까워요. 계문, 솔성렬언, 그 다음에 고락에 대한 법문 다 작업지사에 가까워요. 최초보고도 작업지사예요. 병등사회 그출업법 작업지사예요. 영육상전법 작업지사예요. 작업지사 훨씬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막 벗어난 내용 없어요. 이 내용에 다. 근데 여기만 그러냐? 대종경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야 돼. 대종경에서 대종사님 말씀은 이제 사막이 이제 구분돼서 법문이 구분돼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통경으로서 그걸 통해 주신 법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섞여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떠난 걸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당신의 깨달음의 전부인데 이게. 그리고 대종사께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펼쳐내신 그 당신의 삶인데 어떤 것도 여기서 벗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있지. 왜냐하면 이것은 통경이기 때문에 그 대화자, 그 이제 그 대동사한테 묻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신의 천만 방편으로 이걸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강렬의 특징이 뭐죠? 천만 방편을 통해서 수경변화와 교화도 대의에 어긋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방편이 자제하는 게 대강렬의 특징이야. 왜 방편이 자제하느냐? 이제는 이게 육군을 작용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에 딱딱 들어맞게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편을 쓰면서 대의를 잊어먹지. 쉽게 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빼먹고 방편 쓰면서 저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방편만 계속 써. 그래갖고 사람하고 친해지기만 하고 사람만 모아. 그래서 이런 사람 사는 사람 상업팔조로 가? 못 가. 결국 그러고 끝나버려. 그럼 사람은 나중에 지나면 사람이 변화가 됐나? 이게 우리가 하는 수준이에요. 그 대종사님은 어떠냐? 어떠한 방편을 써도 그 사람이 신신나게 한다든지 공부심을 나게 한다든지 사는사회 상업팔조로 결국 간다든지 성불재중의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든지 당신의 방편은 항상 그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 목적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의 역량까지 갖추신 분이 사람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그 법문을 펼치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대종사님의 그 경륜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지? 저 사람한테는 근데 이렇게 얘기했지?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 생각하지만 본질은 같은 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계는 그 방편을 이해를 못해. 방편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돼서 두 가지가 다르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대종경이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개념적 용어는 딱딱 떨어져. 정정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 용어로 되어 있어요. 많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논리적 관계들이 그 언어의 논리적 관계들이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되게. 그러나 이걸 갖다가 그 방편으로 베풀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본질이 이제 벗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온전한 생각이라는 말이 대종경에서는 온전한 생각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온전한 한 생각, 온전한 심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온전한 생각이라는 말을 다 써야지 왜 다 다르게 썼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언어의 차이가 있어.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문맥을 통째로 이해를 하면 그 몇 가지의 단어 가지고 헷갈릴 일이 없어요. 특히 정산종사법으로 넘어가면 훨씬 또 다양하겠어. 색깔이 또 달라. 근데 본질은 똑같아. 근데 이게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단어 구조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완전히 그럼 정산종사하고 대종사하고는 다른 세계를 사신 분이지. 깨달음을 공유하지 못한 분이 돼버리지. 대종사가 아예 안 썼던 얘기를 정산종사가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대종사가 안 썼다고 해서 본질이 없는 게 아니라 언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뿐이지
정산종사도 대종사고 똑같은 경지에서 그 말을 쓰신 거라고.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사람은 방편이 자제하고 방편만 아는 사람은 본질을 구현 못해요.